7년 전 해례본이 발견된 경북 상주. 배익기 씨는 집 천장을 수리하다 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수집해 있던 물건 중에 집 수리를 위해서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발견한 책이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본 배 씨는 2008년 책의 존재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한 방송사에서 취재한 공개 현장. 전문가를 통해 이 책이 진짜 해례본이 맞는지 그 진위 여부와 보존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당시 책을 감정했던 임노직 소장은 책의 실물을 보는 순간 갖고 있던 의심이 한 번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 막 500~600년 이상 되었다는 그런 게 책 표지에서도 어떤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표지만 보고도 이거는 뭐 진본이다. 뭐 그런 것은 확신을 했죠. 더 이상 진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핀처럼 그게 딱 있기 때문에. 서문의 넉 장과 뒷부분 한 장 등 일부가 없었지만 책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양호했다고 합니다. 앞에 떨어져 나갔던 게 상당히 뭐 수백 년 전에 한번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없어지니까 아니고 일단 남아있는 것 중에서. 그러나 이제 그 페이지를 탁 넘기니까 아주 그 상태가 좋았어요. 그 시에 일단 먹이 금방 찍어낸 것처럼 막 그 검은 색깔이 아주 선명하고 그다음에 재질도 거의 뭐 600년 이상 됐지만은 뭐 아주 탄력이 있고 살아있는 듯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엔 단 하나의 해례본이 존재했습니다. 1940년 간송 전영필 선생이 안동에서 발견한 간송본이 그것입니다. 이로써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용법이 최초로 밝혀지게 되었고 해례본은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데 이어 1997년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해례본 이전에는 사실 한글에 대해서 특히 일본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글의 어떤 제자 원리랄까 기원에 대해서 참 이상한 소리들을 되게 많이 새 발자국을 보고 만들었다느니 몽고 문자를 보고 만들었다느니 심지어는 뭐 무슨 뭐 그 문창사를 보고 만들었다느니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해례본이 나오면서 그 제자 원리로 완벽하게 밝혀놨기 때문에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이제 주장들이 완전히 일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해례본을 방송에 공개하기 사흘 전 배 씨는 문화재 지정 관련 민원을 남겼다고 합니다. 국보로 지정된 해례본과 같은 책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보 지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팔더라도 내 이름을 해놓고 팔지. 내가 그 이전에 팔면은 뭐 진짜 누가 와가 그 당시에 뭐 돈을 막 한 진짜 100억 이상 주게 했다면 그때 팔았을지도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면 나도 가치를 잘 모르는 때니까. 문화재청에서 답변이 오지 않자 그는 시청의 문화재 담당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이제 공개는 하지 않으셨고 이제 이렇게 열었을 때 책의 형태는 아니었고요. 낱장의 형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문화재 지정을 하려면 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때 당시에 절차를 알려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모든 언어 중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글. 문자의 창제 목적과 원리를 밝히고 그것을 해설한 책인 해례본. 이런 사례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배 씨가 발견한 해례본에선 단순한 해설서 이상의 가치가 발견됩니다. 수백 년 전 한글에 대한 연구 의견이 주석으로 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 주석의 내용을 연구한다면 해례본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것입니다. 이거는 소장자가 이 책을 서로 검토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요약 정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간송본보다 이 상주본이
학술적으로는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훈민정음 이후에 운수 발전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하는 기록이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 이 훈민정음 상지본의 원소장자가 대단히 운하게 소위 조예가 깊었던 학자가 가지고 있었던 학자나 또는 성녀가 가지고 있었던 책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가치를 지닌 상주 해례본은 현재 어떻게 보관돼 있을까? 우리는 배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폐허가 된 현장, 근데 잿더미가 된 이곳이 배 씨의 집이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전등에도 처음 불이 났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합선점이 있다는 것만 발견했을 뿐이지 그게 불 나가지고 합선이 당연히 된 것인지 합선으로 인해서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 된 것인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말도 모르잖아요. 안에 불이 있죠. 안에 뭐 쌀이고 뭐고 안에 가정이 다 탔으니까 정리가 되는 거는 미신도 모르겠고 한참 한락이 타가지고 꺼졌는 게 살을 뭐 사람이 연신 들고 날고. 올해 3월 배 씨의 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작은 방에서 시작된 불은 가옥 2채를 모두 태우고서야 진화됐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벌써 경찰서 형사들이 한 6명 쫙 왔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있구나, 뭔가 이게 형사들이 안 오거든 현장에. 불렀을 안 오죠? 안 와. 그래 뭔가 나중에 우성우성하는 보니까 이제 그런 소리 들리더라고. 해례본이 어쩌고 더욱 이상한 것은 집주인인 배 씨가 소방서의 진화 작업을 만료했다고 합니다. 포크레인을 좀 부르자. 그 면사무 직원도 아까 많이 왔어. 불러가지고 시붕을 드러내야지만이 빨리 진행가 되거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걷고 만류를 하더라고. 혹시 불이 난 집에 해례본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해례본의 행방을 물어보자 배 씨는 방 한쪽을 가리킵니다. 거실 중간 거실 이제 지금 여기 보면 무슨 액체가 흘러내린 자국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입니다. 여기 책 속에 딱 해가지고 한 장 일부 보관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해례본 한 장을 따로 책장 속에 보관해 불이 시작된 작은 방에 뒀다는 겁니다. 그래 그거하고 다른 정황하고 배 씨는 또 다른 방으로 향합니다. 그는 해례본의 또 다른 일부를 벽 사이 구멍에 감춰놓았다고 합니다. 저기 중간에 저 구멍이에요? 아니면은 여기예요? 아니 저거는 불이 먼저 났잖아요. 저 시작이 저 방에서 됐잖아요. 저거는 그때 그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도 없었고 이미 다 탔고 끝났고 여도 불이 났는데 소방서가 여 왔을 때는 소방서가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중적으로 여기를 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거의 단념화됐는데 천만다행으로 하늘이 보호했더라고요. 그 나무도 그 있는 것이. 그동안 배 씨는 해례본을 낱장으로 나눠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취재 중 화재 당시 배 씨의 행동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갖고 산으로 간 거는 맞긴 맞는 거예요?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 들리긴. 배 씨가 화재 현장에서 무엇인가를 들고 나와 산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아니 깊지도 않아요. 배 씨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물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그거를 갖고 이렇게 오시는 게 이유가 좀 있어요? 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분명하게 얘기해버리면요, 그게 노출이 되잖아요. 다른 못된 놈들이 어떤 그거 아니라도 지금 그게 그 해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또 뭐겠나 이래 생각할 거 아니면 그 정도 중요한 거 같으면 뭐겠나 이래 생각할. 그래 이래저래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최소한 2군데 이상의 보관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일부밖에 없었으니까 뭐. 일부밖에 없었어. 배 씨의 말을 취합하면 해례본을 최소 2군데로 나눠 집에 보관하고 있었고 안타깝게도 최소 한 장은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그 귀중한 해례본은 이 상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 에휴.
문화재에는 크게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란 국가나 시도가 문화재로 지정한 것을 뜻하고 비지정문화재는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그만큼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뜻합니다. 이런 문화재는 현재 개인 소유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나 보물 같은 문화재도 개인 소유가 가능하고 또 개인 간에 서로 사고 파는 매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해례본 상주본을 처음 세상에 공개한 배 씨가 언제부턴가 해례본의 행방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다는 겁니다. 상주 해례본이 공개된 지 4년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해례본이 국가에 기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증자는 배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해례본이 공개된 직후 배 씨는 소송에 휘말립니다. 골동품 가게 주인인 조 씨가 배 씨를 절도죄로 고소한 겁니다. 우린 상주 시내에 위치한 조 씨의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조 씨는 해례본을 기증한 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린 조 씨의 가족에게 해례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문의 물건이 맞아요. 다 안 내놓을게. 우리 힘으로 찾을 수가 없잖아. 한번 내놔라고 안 내놓으면 우리 힘으로 찾을 수가 없을게. 뭐 정부서 찾아가 이거라. 그러니까 기적을. 해례본은 조 씨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해례본인 줄 몰랐던 조 씨는 책을 자신의 골동품 가게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의 가치를 알아본 배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고서 30만 원어치를 사가면서 해례본을 고서들 사이에 끼워 몰래 훔쳐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 도자기 이런 쪽으로 뭐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뉴스에 보고 임대책임자와 그놈과 이제 갖는 게 무슨 싸움이 있었어요.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배 씨의 절도가 의심된다며 조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배 씨는 해례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사로 대도 안 하게 얽히설키 얽어가지고 뭐 민사는 뭐 좀 대충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래가 민사 소송권은 이쪽에 주고 완전히 무고의 소송 사기였죠. 뭐 정의를 내리면 그렇고. 그러던 중 해례본의 소유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가 나타납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원찰이었던 안동의 광흥사. 범종 스님이 광흥사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1년 갑자기 검찰에서 수사를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처음 왔을 때는 무슨 일이냐 했더니 도굴범이 뭐 이렇게 이제 뭐 도굴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법적 증언을 해서 그 수사를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재 전문 절도범인 서 씨가 조 씨의 해례본은 자신이 안동 광흥사에서 훔친 것이라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고서가 한 20-30권 나왔는데 그중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었습니다. 그 책들을 교통비로 300에서 500만 원만 받고 조 씨한테 팔았습니다. 여기 안동 시내 사람들도 여기를 모르니까. 2013년 광흥사는 남아있는 복장 유물들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서 씨의 말이 맞다면 한글과 관련된 유물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도굴범 그 조사들을 보니까 이제 지장전으로 묘사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되겠다 해서 이제 내가 이제 이걸 이제 개복을 하게 된 배경이 되는 거죠. 확인 결과 10여 점의 불상과 시황상 안에서 수천여 점의 고문헌이 발견됐습니다. 주목할 것은 월인 석보 일부의 초간본, 한글 편지글 등의 한글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해례본이 나오진 않았지만 광흥사가 한글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책을 인쇄하는 이런 책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이런 공간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경도감에 여기에 부설이 여기에 있었던 이런 곳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당연히 아무데나 이렇게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그 할 거 아니에요. 왕이 최종이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이 여기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소유권 논란이 일고 게다가 해례본의 감정 가치가 1조 원이라는 얘기가 들리자 배 씨는 해례본을 감춰버립니다. 이후 해례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 씨가 해례본을 내놓지 않자 2012년 검찰은 배 씨를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배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배 씨가 감옥에 있는 1년 동안 문화재청은 3차례나 배 씨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결국 해례본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나는 그 구속 중이라서 뭐 직접 그날 첫날밖에는 잡히던 날 그날 설치고 다닌 것밖에 못 봤지만 수십 명이 와가지고 뭐 몇 번이나 했대요. 하고 뭐 뒷산까지 뭐 쓰시고 다니고 뭐 휩쓸고 다니고 뭐.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민사소송 당시 조 씨의 가게에서 해례본을 본 적이 있다는 조 씨 주변인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다시 판단된 겁니다. 결국 배 씨는 대법원에서 해례본 절도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배 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 민사와 형사 재판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배 선생님이 재판한 절차에서 좀 소홀히 했는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얼마만큼 내가 공을 들여서 법원으로 판단받느냐는 이제 그분한테 맡겨져 있는 일이라서 만약에 형사 판결이 무죄가 난 걸 기반으로 해서 민사소송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배 선생님이 이겼을 가능성이 있겠죠. 실체적 진술이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하나로 딱딱 맞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민사 판결이나 형사 판결 아니면 그 유사한 사건들이 바뀌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수년간 소송을 벌이는 사이 상주 해례본은 더욱더 숨어버립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선 문화재 당국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걸 또 발견을 했다라고 치자면 그 사람에 대한 공도 인정을 해줘야죠. 근데 여기는 느닷없이 훔쳐졌다. 그다음에 형사범이다. 그다음에 동의도 없이 기증했다. 이 모든 연출은 누구일까요? 누군가요? 제가 볼 때는 공권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권력에 잘못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정을 나쁘게밖에 할 수 없는 이 소장자는 내놓을 수 없다. 현재 배 씨는 문화재청을 상대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례본을 발견한 그 공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지킨다면 이것도 그 공이 못지 않습니다. 취급합니다. 지금 너무 오래 끌었잖아요. 7년. 지금 끄고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이렇게 내 몸 상태도 그렇고 뭐 상황이 뭐 그래 이게 이래 아니하게 이래. 또 국가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감정가의 최소 10분의 1의 보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초 취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문화재청이 배 씨를 찾아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어떤 대화가 오고 간 걸까? 저 사람들이 세 가지 말하는 거는 첫째 민사재심. 그것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국가에 가는 조건 안에서 민사를 해야만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그건 어떤 뭐 보면 잘 된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하고 이 삼자가 그것도 결국은 국가에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합의해가지고 이제 문화재청을 드리기로 하고 조하고 나오고 이래서 맞출 수 있다 하는 그 얘기인데 그건 더더욱 말다. 우리는 문화재청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잠시만요. 사장님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일전에 한번 연락드렸던 추정식품인데요. 문화재청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소유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배 씨를 설득하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화재 보호법으로는 해례본처럼 귀중한 유물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일단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금 뭐 훼손되어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빨리 찾아서 그 나중에 그 밝히는 부분은 이제 좀 나중에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해례본 자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해례본을 빨리 어떻게 확보해서 보관을 하고 잘 연구를 해야만이 문화재청에서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급한 성과주의에서 시작된 거라고 좀 봐요. 상주에서 공개된 해례본처럼 연구 가치가 큰 문화재가 발견이 될 경우 국가는 이 문화재를 확보하고 보존할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국보급 문화재라고 판단한 상주 해례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배 씨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문화재 관리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도난된 문화재는 총 2만 7천여 점, 그중에 되찾은 문화재는 4,700여 점에 불과합니다. 회수율이 17%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난해 5월, 경찰이 한 건물 창고에 들이닥쳤습니다. 2중 3중으로 잠긴 문 안에 있던 건 비닐에 쌓인 수백 점의 문화재들이었습니다. 상당수가 도난당한 문화재들이었고 그중엔 지정문화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불화 30여 점을 그 사채 담보로 사용을 했대요. 근데 그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그 경매 업체에 유물이 넘겨졌고 그 유물들도 비닐로 포장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적재해 놓는 상태로 이렇게 해놨고 환기등이 되질 않아 가지고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서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그런데 이 도난 문화재들을 은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문화재가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영구히 보존해서 교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면은 박물관을 겸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불교 미술품 전문가이자 문화재 지킴이로 잘 알려진 사설 박물관장 김 씨였던 겁니다. 발견된 도난 문화재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나한상에 색을 덧칠해 외형이 바뀌어 있는가 하면 제작자와 제작 시기, 출처가 기록된 불화의 화기 부분은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판매 시 출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6폭으로 나누어서 53부를 그린 건데 이것을 하나하나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53불도의 경우 조각으로 잘려나간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찾은 도난 문화재들은 총 48점. 피해 사찰만 20곳에 이릅니다. 그중 한 곳인 수덕사. 백제시대에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인 만큼 보존해야 할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제49호로 지정된 대웅전. 그런데 20여 년 전 이곳에서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법당에 걸린 불화들이 깜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벼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오리면은 그냥 천 오리듯이 오릴 수 그냥 있게 다 오려지는 거예요. 태화나 불상이나 어떤 불교에서 1993년도 7월 10일에 새벽이죠. 저희들 새벽에 법당 대웅전 안에 봉안돼서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장보살도를 비롯해서 총 6점의 불화가 도난당했습니다. 도둑은 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새벽 예불을 드리고 공양을 하러 잠깐 법당을 비운 사이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라진 불화 6점 중에 한 점이 이번에 사설박물관장의 창고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나타낸 게 여러 가지 여타의 다른 나머지 5점의 불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궁금하죠. 다만 다시 이제 법당으로 내지는 박물관으로 그 소중한 우리 선조들이 남겨줬던 문화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 거기에 따른 어떤 환희심이라든지 또한 어떤 그 죄만스러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그렇다면 훔친 문화재들은 어떻게 거래될까? 우린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김 씨는 10여 년 전 문화재 절도 일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많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는 시도보지를 안 했으니까 그때 나와 있는 게 뭐 한 4,000종 이상 된다 그러더라고, 잊어버린 게. 그래서 내가 이제 피해자들 다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알려준 데만 해서 나온 게 한 4,000 몇 점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하네요, 양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차제 회수된 게 한 반 정도? 범행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주로 3명이 한 팀이었습니다. 밖에서 망을 보는 감시조, 직접 물건을 훔치는 침입조, 훔친 물건을 운반하는 운반조로 역할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종갓집 같은 데는 안방이나 사랑채 같은 데 사람이 자요. 잠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창고 같은데 그 옛날 물건들을 보면은 뒤에 창고 같은 데다 많이 내놓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뜯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걸 가져와서 다 내놓고 그리고 이제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저쪽 한 1km 정도 떨어진 데 있다가 전화를 하면 이제 차를 가지고 와. 그래서 옮기시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차 갖다 대고 같이 이제 막 옮겨 싣고 가는 거지. 작물을 거래하는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잉어 아까 올라가니까 양주 2병 준비해줘.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은어를 사용했고 현금으로만 거래했다고 합니다. 훔친 물건들은 장물합의 역할을 하는 중간 상선, 속칭 낙가마들이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소장할 사람들이 살려고 하면은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이게. 근데 우리한테는 뭐 한 200만 원, 응? 100만 원. 야, 인마 이게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되냐 어쩌 그러면은 뭐가 흠이 있고 뭐가 흠이 있고 막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후려치는 거야 이제. 예.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그 정도 주고 지는 가져가가지고 1,000만 원 이상 받아먹는 거예요 그걸. 상선이 지시를 하면 행동대원들은 물건을 훔쳐 상선에게 갖다 줍니다. 이 작물이 최종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 여러 차례 거래를 거칩니다. 작물 하나를 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셈입니다. 절도범들이 시중에서 구입자들하고 바로 연결된 경우는 매우 적고요. 일단은 뭐 낙가마나 가이다시 이런 사람들의 통해서 이렇게 알선책에 넘겨지고 알선책은 다시 판매책을 적절하게 구한 다음 판매책은 구매자와 단 둘이서 비밀 공간을 만들어서 은밀하게 만난 후에 점조직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난 물품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힘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방에 위치한 무허가 경매장. 경매에 참여한 이들 대부분이 각 지역에서 모인 상인들입니다. 연세가 적어도 120년은 더 넘어가는 12만 원이에요. 14랍니다. 자, 14. 혹시 16만 계십니까? 좀 더 올라가야 돼, 사실은. 내가 나타나요. 서울에 비싼 게 여기 싼 게 있고, 여기 비싼 게 서울에 싼 게 그렇더라고요. 지방가가 다 틀리더라고요. 자기 단원 가지고 2만 원에서 이거는 좀 딱 보면 아는 건 아니고 만약 이런 무허가 경매장에서 작물이 거래된다면 추적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허가받지 않는 업체에서 그날 즉일날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작물인지 여부에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죠. 서울의 한 골동품 상가. 합법적인 시장인 이곳의 상인들도 들어오는 물건들의 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그거 들어가. 이것도 불안해요. 그거 또 수술시킬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절에서 그냥
가지고 예, 뭐 아무튼 그런 데서 나온 거겠죠. 자기 연대가 저렇게 좋은 거는 그랬어요. 김 실장님 뭐 이렇게 그런 거보다는 아무튼 뭐 해서 나온 거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의 경우 출처를 지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스님이 갖다가 팔았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처음은 요청하시면 어차피 개고살이 되면은 저게 걸릴 거니까 다시 그리는 거 말이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흔치 않아요. 옛날에는 뭐 그래 있는 거가 조심하였다고 나갔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방지하겠다. 이것은 주로 그 연구하는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그걸 경매를 통해서 사가는 게 아니고 하여튼 고가에 좀 희귀하다 싶으면은 거의 그런 데로 다 들어가지 그게. 재벌들, 국회의원,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온다 그러니까. 문화재의 일반적인 유통 경로, 그러니까 큰 손들 뭐 이런 것들이 수사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갔는지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고요. 수사 기법이 늘어나는 것만큼 이제 도난문화재에 대해서 이걸 은닉하고 뭐 반출하고 하는 기법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의 초반에 그 정확하게 파악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개된 거래를 통하지 않고 1대1로 고객에게 물건을 넘기다 보니 이 문화재가 어떤 경로로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난 문화재의 경우라면 더더욱 힘듭니다. 이 사라진 문화재를 다시 찾아올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지난해 도난 문화재 은닉 혐의로 적발된 사설 박물관장 김 씨. 우린 그의 미술품들을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했습니다. 한 저축은행의 파산 재단. 이곳에 있는 수백 점의 미술품들은 김 씨가 소장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빌린 빚을 갚지 못하자 담보로 내놓은 겁니다. 이 미술품들은 현재 경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출 규모는 어느 정도? 지금 한 약 1,200억 정도가 됩니다. 연대 보증 책임자니까 이제 주 채무자들이 이제 채무 상환을 못 하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품을 갖다 우리한테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담보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도 사채업자한테 사채업자는 무서운 사람들 아니에요. 돈 되는 거 다 가져갔죠. 거기다가 돈 되는 거 다 주고 나머지는 박물관의 전시용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던 거를 저희가 공유자금 회수 차원에서 자 내놓고 있으면 더 내놔라 하니까 그나마 우리한테 담보로 제공한 거죠. 부동산과 미술품들을 담보로 많은 돈을 빌린 김 씨. 그렇다면 그는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일까? 경기도의 한 주택가. 김 씨는 이곳에 건설 사업을 벌이기 위해 많은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여기는 언제부터 안 한 거예요? 8월 30일이. 30일이야. 여기 이제 뭐 생기나요? 여기는 빌라 들어가요. 빌라 들어오고. 하지만 이곳은 얼마 전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미술품들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도난문화재 은닉 혐의도 받고 있는 김 씨. 우린 그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관장님 좀 뵙고 싶어. 아 그래요? 여기 근데 방문할 수 있는 수간 중이에요? 유네스코 협력기관인 국제박물관협의회에 따르면 박물관을 운영하는 이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칙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화재는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물관인들이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윤리 강령과 규범이 있는 것이다. 그 윤리 강령과 규범에 따르면 유물을 구입할 당시에는 반드시 합법화 과정을 통해서 유물을 구입해야 된다. 물론 정상적인 값을 치르고 구입하는 것이 합법화라고 하지만 유물의 출처와 유물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지 않는 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밀거래다. 밀거래는 바로 문화재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김 씨의 창고에서 발견된 도난 문화재들이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전시됐습니다. 당시 압수한 600여 점의 유물 중 사찰에서 도난된 불교 문화재는 48점이었습니다. 조계종은 오랫동안 이 도난 문화재를 찾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건을 처음 경찰에 신고한 것도 조계종입니다.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도난 문화재들을 직접 확인한 겁니다. 전국의 사찰 도난 문화재를 수록한 책 도난 백서를 통해서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워낙 불교 문화재가 많이 이제 도난되고 잃어버리고 또 훼손되고 하는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1984년도부터 한 1999년도까지 좀 조사를 해서 도난 신고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좀 책을 담아서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도난 백서를 좀 만들어서 알림으로 해가지고 도난이 좀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이제 저희들이 취지로 만든 거고요. 당시 파악한 도난 문화재는 310여 점, 현재까지 60여 점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문화재들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은 작물의 알선과 취득의 경우 7년, 문화재 손상과 은닉 등의 경우 10년의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찾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난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거는 법으로 한 번도 저희들이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한 번 다 패소했지 저희들이 승소한 바가 없습니다. 전남 조계산 자락에 위치한 서남사. 15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서남사는 수십 점의 보물과 지정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 장모창 학예사는 한 경매 사이트에서 서남사의 도난 문화재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 아시는 분이 보고 전화했더니 서남사의 불화가 이게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라 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인터넷인가 책자를 구해서 봤더니 정말로 서남사 팔성동에 두 폭이 경매가 그때 1억 2천인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두 폭이. 오래전 사찰에서 도난당한 팔상도였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8폭 중에 2폭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33조사도 3폭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매우 귀중한 가치의 불화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구룡이 이제 물을 뿌려주는 장면을 민사소송을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판사님께서 그러면 이제 양측에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라고 공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서로 조정안을 했는데 이제 제가 기억에 이제 33조사도 가지고 계셨던 분은 뭐 전혀 그럴 의향이 없다. 자기는 이제 혹시나 경매에 내놨던 분은 그분 입장에서는 어차피 팔려고 내놨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가지고 이제 좀 저희하고 흥정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적은 돈 아닌데 그걸 이제 폭당 제시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거절을 해서 이제 조정이 안 되고.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오히려 현 소장자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서남사는 그림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선의취득이라는 것은 성보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찰의 문화재 성보는 그 자체가 매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국가문화유산을 이렇게 쉽게 훼손해버리고 절취해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화재 절도법에 대한 어떤 형법 자체를 조금 대단히 강화시켜야 되겠다. 서남사 사건 이후 2007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됩니다. 문화재 거래에 관해선 선의 취득 규정을 일부 배제한다는 겁니다. 이미 도난 신고가 돼 있거나 지정문화재 그리고 출처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엔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난문화재를 고의로 가지려고 하는 자들을 모두 규제하기엔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새 보면 범죄 유행이라는 게 너무 고도화되고 다양화되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규범을 만드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예상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던 다양한 방법을 넣는 걸 참 그러니까 입법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다 규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최근엔 공소시효를 늘리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난 3월 공소시효 연장 법안을 발의한 김광진 의원. 현재 문화재를 도굴하거나 아니면 훔치거나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다시 재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재 판매의 특수성상, 소위 이제 고미술품이기도 하고 또 문화재 유통의 특수성상 10년이라는 시간을 묵히는 것은 금방이기도 하거든요. 이 기간을 좀 길게 하면 일단 범죄 자체도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도난 물품으로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것이 다시 제자리로 찾아오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히려 길어져서 출처를 완전히 모를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길게 하면은 영원히 못 놀 겁니다. 한 20년, 100년 하면 절대 안 옵니다. 그렇겠다. 결국은 해외에 나가서 밀거래만 될 뿐이지 찾아오기도 어렵게 되고, 국내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로 절대 안 놓을 위험성을 함. 그 결국은 뭐냐면 그 문화재는 영원히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 간송미술관. 간송 선생은 1940년 헤레본을 발견해 끝까지 지켜낸 분입니다. 일본이 우리의 문화를 말살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그때 간송 선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들이 자취를 감췄을 겁니다. 그렇게 유출되던 문화재들을 모으고 연구를 해서 광복이 된 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그런 문화 민족이었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로서 이 문화재들을 수집하셨던 분입니다. 그 후에도 광복 후에도 이제 그 한국 전쟁이라든지 이런 많은 혼란기에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화재가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재 제자리 찾기란 불법 그리고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외부에 유출된 문화재를 원래의 자리에 돌려주어야 된다. 문화재라는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문화재는 제자리로 가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문화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문화재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이 민족의 정신적인 그런 이 역량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실체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은 문화재를 지키는 거는 이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는 일과 같다. 500년을 뛰어넘어 우리 앞에 나타난 상주 헤레본. 현재는 보존 유무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문화재 관리에 대한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우리 문화재는 파악된 것만 18만여 점. 그러나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은 요원해 보이기만 합니다.